창섭 현대차증권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한 네, 4개월 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아, 네네. 네네. 네. 오늘 또 청문회도 있고 그래서 음. 이렇게 저희가 또 긴급하게 소견을 좀 들어보려고 모셨는데 오늘 청문회 화면 좀 보셨어요? 아, 예. 근데 계속 해가지고, 네. 한 오후하고 오전에 네. 한두 시간씩 계속 중요 내용은 그래서 체크는 한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근데, 사실 한은 총재 이제 그 청문회였는데, 네. 사실상 역시 여당이랑 또 야당이랑 또 이제 정권의 어떤 정책 관련 평가 관련 얘기 그런 부분이 사실 더 좀 주가 돼가지고, 네. 통화정책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논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향후 또 통화 정책이나 앞으로 경제 어떻게 흘러갈지를 또 저희가 열심히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저희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정치적인 것은 배제하고 네. 좀 통화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구나라는 어떤 힌트 몇 가지 아마 분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보통 이제 통화정책 성향은 이제 물가 부분이냐 아니면 약간 좀 경기에 이제 좀 중점을 두냐 측면에서 이제 매파냐 이제 아니면 이제 비둘기냐라고 보는데 물가 부분을 확실히 이제 강조하는 이제 매파적인 성향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가계부채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좀 맞아요.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계부채, 물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금리 인상, 좀 이제 좀 어떤 이제 그 경제 안정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이제 통화정책 성향이 좀 확인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좀 정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열석 발업권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어디에 그래서 대해서? 열석 발업권이라고 예. 그 기획재정부 이제 차관이 사실은 아. 이제 그 통화정책에 참여를 해서 예, 의견을 예.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독립성 부분도 좀 강조했던 부분이 가장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오장섭 이코노미스트님 요즘은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차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부르기가 그거한데 어떻게 부르시나요? 사내에서는. 그냥 연구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네네. 오영구님 네. 제일 그러면 우선 궁금한 게 지금 말이죠. 네. 이제 5월 3일, 4일 같으면 그다지 멀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네. FMC가. 네. 지금 미국은 우리가 이제 1.5예요. 네. 기준금리가 네. 지난번 금통위에 올려가지고 1.5고 미국이 0.25에서 0.5인데 3월달에 네. 그러면 상단 기준으로 합시다. 네. 0.5고 우리는 1.5고 네. 이제 우리 겨우 100bp 1%포인트 딱 차이 나요. 네. 이 상황인데 그러면 5월달에 지금 보시기에 그럼 미국은 얼마 올린다고 보세요? 사실 미국은 그 연준 내부에서 이미 50bp 금리 인상 사실을 좀 이제 공식화하고 있는 공식화하고 분위기거든요. 있고. 그래서 5월은 우선 50bp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월도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50bp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50bp 이제 보통 빅스텝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5월은 사실 기정사실하고요. 그게 이제 횟수가 1회 이상이 될 거다라는 게 사실 논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지난 이제 4월 금통위 때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를 좀 높였거든요. 근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6월 FMC에서도 연속적인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네. 계산상으로는 네. 5월, 6월 갖다가 두 번 다 미국이 올려버리면 상단이 1.5가 됩니다. 미국이 연방 기준금리가.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다음 금통위가 5월 26일인데 네. 5월 26일인데 5월 금통위에 가고 안 올리고 한번 쉬고 가버리면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아져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연말까지 이렇게 조금 멀리 내다보면 연말은 미국이 못 가도 2.25고 네, 맞습니다. 많이 가면 제임스 볼라드 같은 양반은 3.5까지도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한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남아있는 금통이 매번 금리 올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혹시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창용 이제 한은 총재 거의 뭡니까
저기 청문회 채택 보고서까지 갔으니 총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미 금리 역전 그다지 걱정은 안 한다고는 하셨지만 네. 그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우선 이제 금리 역전 같은 경우는 한국 이제 국내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뭐 그 부분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역전될 수도 있다. 네, 역전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 금리 역전 사례가 2000년 전후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도입한 게 9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금리 그 99년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한 번,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 2005년부터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8년 그 당시 한 3번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 역전은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과거에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네. 이제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외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자본 유출이냐, 이제 투자자금 유출 우려가 있었는데 과거 사례까지 놓고 보면 사실 그 부분이 크게 문제는 사실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청용 이제 그 한은 총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감내해야 된다라고 그냥 표현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아예 신경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금리 인상의 대신 속도 조절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금리 역전의 폭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네. 이제 어느 수준까지 이제 유지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사실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오영훈님 보시기에도 네. 한미 금리 역전 됐을 때 뭐 별 탈은 없을 걸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이제 국내 이제 채권 시장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채권 네. 시장 쪽에서는 과거 금리 역전 당시에 지금 가장 최근 사례를 보게 되면 그 당시 모두 다 채권 시장은 오히려 돈이 들어왔었거든요. 채권 시장으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외환 시장에서 오히려 그 수합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히려 금리 차보다도 더 이제 크게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이게 바뀐다라고 하면 이제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아직까지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차 외에 이제 그 외환 시장 부분으로는 또 이제 투자 매력이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두 가지를 다 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창용 후보자가 한 말이 인기가 없고 힘들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줘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통화정책 시 성장을 함께 보겠다 이런 언급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속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앞서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전 이 부분이 좀 가장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국내 지금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 지금 속도가 분기당 1회 정도 속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속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4월 금통위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금통위원들의 이제 시각이 좀 다양해진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이제 경기의 하방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인플레이션만 계속 이제 좀 이제 보고 이렇게 좀 긴축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기에는 이제 경기의 하방 위험도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의 속도 자체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빨라지기보다는 약간은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기 둔화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과는 좀 분위기가 다를 거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창용 이제 그 한은 총재 후보자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4월 이제 주요 금통위원들도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통화 정책에서 좀 이제 주안점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미국도 따라가지만 빨리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거기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다못해 여기서 한 현재 1.5인데 뭐 연말 정도까지를 보든지 내년 초까지를 보든지 여기서 적어도 한 100bp는 더 한 2.5 정도까지는 우리나라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런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흔히 이제 금리 얘기만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게 가계 부채가 많은데 뭐 이자 부담 그리고 혹시 부동산은 이러는데 그게 그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1.5나 2.5나 그거 뭐 얼마 된다고 이런 시각도 있는데. 우선은 금리라는 부분에서 보면 네.
금리는 이제 그 절대적인 이제 수준도 중요하긴 한데 예? 어디서부터 올라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네, 그러니까 저점 대비 어떻게 올라가느냐거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자라는 부분이 우리도 뭐 이제 집을 산다거나 네.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제 투자를 할 때 차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자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예. 그 이자 비용이라는 게 결국 이제 금리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뭐 그게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한 5% 됐던 금리가 뭐 2.5까지 절반 정도 떨어졌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2.5 그 정도 떨어진 이제 금리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이자 비용이 절반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2.5에서 만약에 이제 5%까지 다시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사실 더블이 됩니다. 따블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올라가냐 몇 배가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한국 경제 이자 비용 이자 부담 자체가 우리나라 뭐 국고 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한 0.8 정도에서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예. 0.8에서 지금 올라가서 뭐 지금은 한 그게 최소한 뭐 3%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뭐 그냥 계산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뭐 0.8, 48에 32잖아요. 3.2까지 갔었으니까 한 4배. 4배 정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대출 금리는 그 국고 금리보다는 이제 레벨 자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정확히 이게 뭐 국고 금리가 4배가 됐을 때 대출 금리가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한 2-3배 정도는 지금 더 이자 비용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과거의 어떤 금리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그 부분보다도 몇 배가 이제 몇 저점 대비 배가 올라가느냐. 부담이 커지느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자 비용 자체는 굉장히 좀 부담이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보통 수익률 곡선의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미국도 2년, 10년 이제 국채금리 이제 역전됐던 요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던 요 부분 또 이제 한국도 최근에 이제 3년 금리하고 30년 금리가 또 역전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어쨌든 중립 금리라든지 이런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비용 부분을 반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기 금리 좀 이제 통화 정책을 발행하는 이 금리하고 역전된다라는 건 그만큼 어떤 그 경제의 어떤 그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라고 사실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경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은 상황인가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기에 좀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도 잠시 우리가 뭐 기사도 살피고 했는데 증권사 한 군데서만 최근 이제 금리 급등으로 보유 채권에서 이제 손실이 한 1,000억대. 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 흔히들 이제 갖는 의문이 야, 무슨 주식도 아니고 채권을 가지고 시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만큼 채권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하는 건데 그냥 어차피 채권 만기 때까지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보통? 그러니까 보통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제 채권 평가 부분은 사실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시가 평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만기까지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 이제 부채가 있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 뭐 RP라든지 단기 쪽에 어떤 그 이제 금리 부분을 가지고 조달을 해서 그걸 네. 이제 사실은 운용을 해서 이제 수익을 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 단기 부채를 가지고 끌어진 그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는 단기 어떤 그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약간 좀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제 그 만기가 이제 디스매칭이라고 합니다. 좀 단기로 빌려서 좀 금리가 높은 네. 장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사실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 부채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그 자산 간의 어떤 그 자산 부채 만기 이제 그 불일치에서 오는 요런 이제 부분들은 평가 부분으로 사실은 이제 평가하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길게 끌고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그 채권 투자 기관들 특히 딜링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딜링 계정에서 이 손실 쪽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은행이라든지 어떤 증권이라든지 이런 손실이 많이 나면서 손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예. 나왔고 그게 국내 채권 금리 급등을 또 굉장히 좀 견인했던 그런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손절이 다 끝났다고도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연준도 한은도 앞으로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혼란상은 아직도 뭐 끝났다고 볼 수 없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수급 측면이나 이제 투자 심리 부분을 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을 이제 좀 보게 되면 예. 아직 불안 상황이 뭐 계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추경도 하나 여쭤볼게요. 네. 오늘 저기 청문회에서도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예정돼 있는 그러면은 추경이 뭐 50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자영업자 지원금? 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합의된 거고. 아, 그게 이제 5월에 이제 결국 발표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한다. 예. 그러니까 그 발표는 이제 5월에 아마 나올 겁니다. 결국 네. 이제 새 정권이 이제 출범이 되면 네. 이제 공식적인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정책을 밝히겠다라고 새 정부에서.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5월에 결국 그 규모가 우선 얼마냐가 나오게 될 것 같고 아마 최대한 빠르게 아마 집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의결하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네. 아마 하반기에 그 부분이 어쨌든 집행은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적자 국채라고 해서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네, 이 규모 자체가 그 없는 돈이니까 또 네. 국채 발행해서 조달한 재원 갖고 또 이제 자영업자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랫돌 깨서 윗돌 고우는 건데 네. 시중에 있는 돈 다시 갖고 가서 네. 그거는 또 시장 자체적으로 금리가 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쓰이나요? 그런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이 좀 흔들렸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국내 기관들의 어떤 채권 포트폴리오의 어떤 이제 좀 청산 뭐 네. 이런 부분이랑 또 이제 추경 사실 이제 추경 부분이 또 이제 굉장히 좀 투자 심리 악재거든요. 네. 결국 이제 하반기에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그런 부분 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채권 시장 얘기고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인포메이스 라이브의 이제 시청자 대부분은 주식 투자 때문에 이제 이 채널을 보고 계신데 네. 1%뭐 한 한국의 기준금리가 1%, 뭐 1.25, 하다못해 1.5 현재 레벨 이때 하고 한 2.5 내지는 3% 근방에 가 있는 기준금리하고 이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야, 이게 좀 달라져야 어려운 되죠?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라는 건 가장 이제 어떤 그 자산 배분에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레버리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또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 사이클이 이제 바뀌는 이제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슬슬 이제 경기 부분을 이제 꺾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FOMC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좀 또 어떤 또 이벤트가 되는데 미국이 결국 이제 금융시장 썰물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예. 달러를 줄이게 되거든요. 이제 네. Q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준이 이제 결국 달러 이제 본원 통화 자체가 진짜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돈이 줄어들면 이제 자산 가격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2018년에 사례에서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자산 가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느냐가 사실 굉장히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2017년 사례보다도 지금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 줄어드는 규모도 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악재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경기 부담도 높아지고 뭐 이렇게 된다라면 금융시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더 이제 높아지는 거. 경기는 이제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예, 돈도 이제 떨어지는 거고 금리나 이런 부분 올라가지고 결국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경기 부담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경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보통.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10년, 2년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보통 1980년대부터 봐도 되고요. 80년대 초반부터 봐도 되고 90년대 이후 그 사례를 보더라도 한 6개월 내외 경기 침체 국면에 사실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경기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금융시장 썰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좀 리스크 부분도 이제는 좀 앞으로는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설명을 들으면 꼭 또 되짚어서 여쭤보게 되는 게 네. 장단기 금리 역전.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만큼 관심도 많고 잘 아시는 분들 나라도 드물다고 저는 믿는데 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고 나면은 꼭 있다가 침체가 온다. 네. 그게 이제 채권 쪽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모셔놓으면 꼭 그 얘기를 하고 네. 주식 쪽에서 또 이렇게 부르면은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네. 하는 얘기가 그래도 장단기 금리 역전 나오고 나서 한동안은 증시가 잘 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부분은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전된다고 해서 경기 침체 국면이 바로 오진 않고요. 보통 요런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는 금융시장의 어떤 그 사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이클을 볼 때 이 세 가지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네. 장단기 금리차 가장 먼저 이제 경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경기의 어떤 그 중립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한 장기 금리는 사실 이제 급변하는 사이클보다는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그 장기적인 어떤 균형 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애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그거 대비해서 얼마나 더 긴축적이냐, 완화적이냐 이런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기의 어떤 선행 지표로서 작용하는 의미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의 펀더멘탈 대비했을 때 통화 정책이 쉽게 얘기하면 완화적이다라는 거, 돈도 많이 풀어주고 이자도 낮춰주고 경기 부담을 낮춰주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균형 수준 대비했을 때 이게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완화 정도로 줄여간다라는 네. 거고 네. 이게 역전이 된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게 통화 긴축, 금리 인상이라든지 돈 줄이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시그널은 나왔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금리가 결국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자산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리 높아지면 부동산이나 뭐 주식 같은 경우 금리 매력이 높아지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식이나 부동산의 어떤 좀 악재가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이제 그 영향이 자산 가격, 특히 이제 주가가 이제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기준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겁니다. 예. 근데 이미 이제 장단기 금리차 먼저 첫 번째 장단기 금리차가 꺾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네. 꺾였다는 말씀은 축소되면서 이게 역전까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왔었고. 이미 시그널이 나왔고요. 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산 가격이 이제 좀 굉장히 좀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금리 부담이라든지 달러가 줄어든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자산 가격이 이제 불안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산 가격이 이제 주가가 먼저 꺾인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됩니다. 근데 금리 인상 과정 중에 이제 금리가 꺾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채권금리는 그냥 꺾여버리거든요. 경기를 반영해서. 이게 네. 거의 금융시장의 어떤 썰물의 마지막이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시점까지 오게 되면 사실상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 전환이 되는 거죠.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는 이제 거의 고점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동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앞으로의 모습이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이게 뭐 단기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좀 이제 시차를 두면서 일어나게 되겠지만 결국은 경기라든지 장단기 금리차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앞으로는 이제 사이클상으로 경기가 꺾일 수밖에 또 없는 거고 자산 가격도 이제 좀 결국 이제 사이클이 바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앞으로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더 유의를 해서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 사이클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영권님 네. 혹시나 네.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은 어떤 의견을 주실라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화두가 인플레입니다, 그죠? 네. 사실 우리 뭐 한 20대, 30대 우리 분들은 네. 인플레이션이 뭡니 하실 거라고 네.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사실 뭐 학창 시절이나 한참 최근까지만 해도 디플레 걱정을 했지. 네. 자 그러면 인플레 하면은 단순 무식하게 돈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이거 돈 들고 있으면 바보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뭐라도 들고 있어. 그러면 주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주식 그러면 이제 자산 가치가 그래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집값도 올라야 되고 주식값도 올라야 되고 뭐 곡물가도 오르는 거고 광물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거기에 주식이 포함되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기라는 부분과 이제 투자라는 부분도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플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에서도 사실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산을 사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사는 전략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간중간에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 상으로는 요게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 반복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클 상에서 이제 좀 떨어질 국면에 이제 온다라는 거죠. 뭐 자산 가격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식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등락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 저 채팅방에 네. 제가 딱 눈길이 가면서 갑자기 띵해지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데미안 님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할 듯. 아니, 저는 뭔가 좀 찡하게 하는데 혹시 오영곤 님 어떠세요? 이 명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그 얘기를 하셨던 이제 가장 큰 배경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아마 스태그플레이션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뭐냐면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이 물론 이제 수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비용 측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하반기부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부분은 사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자체는 직접적으로 현재는 그냥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중고가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경기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가 올라가고 이제 밀가루까지 다 올라갈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름값 많이 올라가고 식대로 올라가고 그러면 뭐 외식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에 둔화 압력을 또 높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 측면에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반기에 경기를 좀 어렵게 만드는 또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방금 네. 그걸 올리신 데미안 님은 이제 우리 오영훈 님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맞는데요 하시는 거 보니 네. 우리 데미안 님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개념이 확실한 분이신데 네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은 그것도 아마 가능한 그렇죠. 얘기고 네. 뭔가 이렇게 좀 찡하게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어떤 원인입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지금 다들 이렇게 긴축하겠다고 난리인데 네. 이제 돈줄 쪼오겠다고 보아하니 22도 보니 하반기 가면 이제 네. 끝낼 것 같은데 네. 돈 푸는 거 지금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네. 엿버 땡기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은 지금 엔이 작살나고 있어요. 네. BOJ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완화적으로 간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저희는 저희 하우스에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글로벌 통화 긴축이라고 하지만 온도차가 지금 좀 심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영국 굉장히 지금 통화 긴축 강하게 하고 있고요. 캐나다 정도까지가 얼마 전 이제 지난주에 50bp 금리 인사했으니까요. 강하게 가고 있는 방면에 ECB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완화적으로 통화 긴축이 갑니다. 이제 완만하게 통화 긴축이 완만하게. 가는. 네. 네. 왜냐면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일본이랑 중국은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떠냐면 지금 구로다 청재가 그냥 올해 연초에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선진국 다른 상황이랑 다르다. 물가도 안정되고 긴축은 전혀 생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7월에 참여연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기시다 총리 지금 바뀐 다음에 네. 그 이제 참여연 선거 앞두고 경기 부양 엄청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한 GDP의 10% 정도 지금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집행 예정이 돼 있고 경기 부양책 쓰면서 그냥 통화 정책은 아예 긴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하겠다. 이게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도 안정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2%를 넘었을 수도 있지만 최근까지 보게 되면 오히려 물가 목표 아래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주요 국가는 다릅니다. 그리고 뭐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실업률 기준으로 해서 뭐 이미 코로나 이전 회복했잖아요. 근데 고용 회복도 굉장히 더딘 상황이고요. 일본 경제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여건 때문에 그냥 나홀로 통화 완화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연말부터 해가지고 이게 통화 하나로 아예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아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마 재정도 풀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통화 정책이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통화 완화 쪽이 되는 거고 굉장히 세게 가고 있는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은 또 통화 정책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시장에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최근 엔화, 특히 이제 엔화 약세의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창석 네. 연구원님이 지금 소속이 현대차 정권인데 네, 지금 N원 환율 보고 있으면은 한 달 전에 100엔당 1,070원이 네, 지금 100엔당 960원이에요. 네, 현대차 정권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가 걱정이 돼서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캠리는 싸게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현대차가 같이 못하니까 네. 이런 부분 뭐 그냥 단기적으로 이러다 말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게 N원 이런 것들이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결국 돌고 돌아서 영향을 주는 시점이 온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일본이랑 만약에 같이 놓고 보면 이제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도 사실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긴축이 강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 통화가 일본 엔화보다는 셀 수밖에 셀 없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제 달러화 부분이 지금 강세가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대적인 어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또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또 이게 경쟁력 측면에서 사실 이제 악재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달러와 강세, 원화가 약세 이런 상황들은 수출 기업들의 어떤 또 수출 어떤 그 마진 자체를 또 수익성을 또 개선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이게 좀 원환율이 약간은 좀 고환율로 이렇게 간다는 부분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아마 이제 수출 기업들의 어떤 그 이제 실적 자체가 환차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네. 사실 이제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사실 가계부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아까 쟁점으로 꼽아주시기도 했고 네. 그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채팅방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담대 네. 당장 이거 받으신 분들 한 6, 7, 8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어떻게 감당 안 될 건데 이런 말씀 네. 정말 많이 하셔서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어떤 기조를 보면 좀 가계부채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창용 후보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 이겁니다. 우선 기조 자체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가계부채를 결국 금리 부분이 좀 줄이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네네. 같이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저신용자들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졌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시적인 정책이 같이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획재정부랑 같이 이제 테스크포스 이런 부분을 해서 네. 같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결국은 기조 자체가 이제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담 자체가 이제 높아지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뭐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보완하느냐 이 측면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이 분명히 부담이 될 거고 이 부분을 어떤 미시적인 뭐 이제 정책으로서 이제 보완을 하느냐 이런 밸런스 믹스가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살짝 샛길로 뭐 가는 게 아닌가 싶긴 네. 한데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사실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네. 공약을 보면서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그런 것도 기대를 네. 하셨었는데 오늘 후보자가 한 발언 같은 걸 보면 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물가 경제도 네. 부담이 될 것 같고 이런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그럼 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그래서 이창용 후보자의 어떤 그 발언을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물가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맞췄다. 네, 그래서 네네. 물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 1, 2년 동안 인플레이션 부분 굉장히 우려했기 때문에 아마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춘 금리 인상 기조 우선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금융 안정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 특히 가계부채 부분도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이제 어떤 그 금융정책의 어떤 시그널 측면에서는 아마 완화적으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그 가계대출 부분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팍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떤 톤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켓 측면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인기 없는 이런 정책이지만 해야겠다.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이제 한국은행의 정책이 지금도 사실 매파에 가깝거든요. 매파라고 본다면 앞으로도 이런 어떤 매파적인 통화정책 스탠스가 계속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켓에서는 조금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래저래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정책 금리가 됐건 시장 금리가 됐건 앞으로 좀 오를 것 같다. 네. 그 얘기는 그 배경은 물가 상승, 인플레가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 뭐 대출을 쓰는 분들도 그렇고 기업들 측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가격, 자산 시장도 네. 지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네. 바라기는 금리 올려서 잡힐 수 있는 인플레라면 참 좋겠는데.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오창석 연구원님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또 공부가 되고 참고됐습니다. 네. 또 급하게 또 이렇게 저희들 모셨는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